박 대표님, 어, 박농 선생님, 네. 아직 그걸 안 했어요. 음소거를. 예. 뭐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안 들린, 아이, 다 안 들립니다. 장관님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어, 어. 음소거를 하셨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여, 이쪽이 풀려야 되는데, 이쪽 중간에 있는 게, 여기는 늘, 지난번에도 두 개 예, 이제, 쓰시더라고, 예, 보니까. 이제 아마 말이 나올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립니다. 네네네. 예,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진성준 의원님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우선 회원님들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시절이 하뒤숭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럴수록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역량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진성준 의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상시 우리 진성준 의원님을 비교적 자주 뵙는 편인데 별 이미지가 아주 스마트하다 그럴까요? 스마트하시고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우리가 배움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마 을지로위원회 뜻이 을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인가요? 예, 아니면 을의 을을 입장을 지키기 위한 대변하겠다는 뜻인가요? 노력, 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렇게 이름도 해주시면 하여튼 아주 멋집니다. 예, 이름도 좋고 한데, 평상시 이런저런 여러 장에서 진성준 의원님을 배우면서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저희들 기대를 하고요. 우리 회원님들 말씀 잘 듣고 또 저희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배움도 가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을지로위원회나 또는 정책을 입안해가는 과정에서 힘을 보탤 게 있으면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성주 의원님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저기, 변 네, 장관님,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정치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특히 또 지역에서도 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성준 의원님께서 직접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 공간 이제 포용과 혁신은 이번이 지금 이제 3회째죠. 33회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공지된 것처럼 을지로위원회가 만든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이제 백서가 아닌 녹서로 미래 전략인데, 그러려면 이제 과거 민주당이 왜 정권 연장을 못하고 실패했는가, 뭐 그것을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재집권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이 재집권 전략 보고서 이제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발간했다 해서 이제 임채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주제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집필하시거나 또 관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듣자 해서 이렇게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발제 참석해 주시는 진성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행은 이제 처음이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발제를 1시간이나 뭐 50분 내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이 이제 두 분이 있으신데요. 백유식 원장님, 그리고 이제 신미선 교수님 두 분이 지정 토론하고, 나머지 다르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토론끼리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워낙 민주당에 있는 위원회들 중에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제 중요하고 거의 90분의 국회의원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데다가 또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합하면 150명 이상이 또 활동하시고, 그게 한 10년이 돼서 워낙 이제 성과도 많으신데, 스스로 이렇게 왜 정권 창출을 못하고 실패했는가를 민주당
이게 공식 기구인 그 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번에서 체계적으로 토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들도 한번 쭉 봤는데, 프레시안에 누구죠? 임수강, 뭐 그분이 부동산 쪽에 대해서 한번 쓰신 거를 본 적 있고, 나머지 분들은 기사로 이렇게 평을 하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목요 포럼 포용과 혁신에서 이걸 다루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책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 분야 한 주제만 잡아도 뭐 이 시간으로 다 이제 모자랄 정도인데, 이 전체를 다 소개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 지금 미리 제시해 주신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왜 이게 집필하게 됐나, 을지로위원회 그동안 뭘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부에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한 게 있거든요. 그동안 했던 일기의 우원식 의원님, 그다음 박홍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그다음 현재 위원장인 박주민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남인순 의원 이렇게 발제한 게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을 소개하시고, 이후에 그러면 이제 재집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각 분야별 이제 평가와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고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성준 의원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화면 공유를 해서 하고요. 아니면 이제 구도로 하시고 어떻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예. 관리하시는 쪽에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화면 공유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저 반갑습니다. 우리 정책 공간 포용과 혁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석학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국정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함께 모여 계셔서 이런 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조금 나누면 뭐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덜컥 수용을 했는데 정작 알차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저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에 다 홀려 씌워가지고 뭔 거창한 얘기가 있나 보다라고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목 장사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관심 있는 분야들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향이나 윤곽들은 짐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텍스트를 보시는 것이 이제 나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제가 오늘 뭐 발제 겸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정치사의 큰 흐름으로 볼 때 민주당 또 민주당 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나름의 진단들이 앞으로 우리 진보적인 진영,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이 추구해야 될 어떤 사회상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데 뭐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의 그런 나름의 진단이 과연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덜컥 수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나 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변창흠 장관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출범하게 된 것은 2013년 5월입니다. 당시에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 본사가 대리점한테 갑질을 하면서 온갖 부담을 다 떠넘겨서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항의하고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이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뜻있는 의원들이 그 남양유업
대리점과 본사와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 우리 사회의 을들을 지키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당내 현장주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정식 명칭은 을을 지키는 어, 민생 뭐 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제목 자체로 그게 뭐 하는 조직인가를 알려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저희는 을지로위원회란 말이 훨씬 더 익숙하고 보편적인 어떤 명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현장에 찾아가서 그네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게 을지로위원회인데 이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나름의 성과들을 조금 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서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역사 동안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3년 5월에 이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데 따른 나름의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너무 거칠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가 민주국가냐라고 하는 거를 판별하는 아주 핵심적 준거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YS 정부도 있었습니다만 그 김영삼 정부가 자기 정부의 명칭을 민주정부라고 못하고 문민정부다라고 규정 한 데서 드러나듯 진정한 정권 교체 또는 민주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바뀐 거죠.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 교체가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DJP 연합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정권 교체의 위협을 실현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정한 출발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도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오는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적어도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는 실현된 조건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어떤 과제를 시대적 과제라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이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찌감치 포착했던 것은 2010년 지방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라고 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거창한 공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국민적 지지가 쏟아지고 그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은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매우 심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IMF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늘 국가로부터 늘 요구받아 왔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새마을 운동 해야 된다, 뭐
뭐 혼분식해야 된다. 또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장롱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돌반지까지 다 꺼내가지고 금을 내놓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늘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받아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상황에서라면 이제 국민의 구체적인 삶을 국가가 보살피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선언이 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은 2010년 10월 달에 당의 당헌에다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는 정책위원회가 3+1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삼무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거기에 대학교 반값 등록금. 이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2011년 7월 달에는 당에 2개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하나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고 또 하나는 헌법 119조 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이 2개의 특위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게 하고 그걸 2011년 11월 달에 발표합니다. 모두 경제민주화 43개 과제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2011년 12월 달에는 당의 강령에다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선언하지요. 이렇게 적어도 당의 지향과 가치를 문헌상에 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2011년 말까지는 다 정돈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명확한 인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경제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한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민주주의가 한층 더 이렇게 한 단계 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2012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 19대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문재인 박근혜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2개의 큰 선거를 놓고 우리는 시대적인 과제로서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점하고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선에서는 효과를 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들 했지만 기대만큼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국민의힘을 패퇴시키고 그보다 한 석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18대 때 82석이었던 의석이 123석까지 늘어났으니까 상당한 승리였습니다. 이, 이 흐름을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갔더라면 저는 그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문헌상으로 천명은 하고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 아니면 적어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체화되었다거나 또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까지도 갖추지는 못했던 거죠. 단적으로 이게 야담 같은 얘기여 갖고 우리 저 선생님들 어쩔지 모르겠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저 예. 그
2012년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6월 달에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그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 대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배수진을 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국회 의석이 많이 늘어났고 일당이 되었으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을 2개를 더 해야 되겠다. 그중에 법사위원장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걸 안 들어주면 19대 국회 문 못 연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평가지만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라 6월 개원국회에서 양당이 총선 때 공약했던 1번 공약을 입법하자 이렇게 달려들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시에 민주당의 1번 공약은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국민의힘 전신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까? 그 당의 1번 공약은 비정규직 철폐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본 얘기였습니다만. 근데 이걸 가지고 덤벼들었다면 19대 국회 개원국회 때부터 어쨌든 정기국회 때까지 이런 경제민주화 또는 어떤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입법 정책 논의가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누가 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투철한가를 우리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체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또 민망하게도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당장 민주당의 밥그릇부터 챙기는 그래서 그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경제민주화 입법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입법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거에 들어갔으니 그런 와중에 뭐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박근혜 씨가 자기가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맞춤형 복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저 기초노령연금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해버리고 우리는 70% 노인들에게 드리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마음이 갔던 측면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 뭐 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뭐 저 댓글 공작을 벌이고 국정원 기무사까지 다 동원해서 부정선거하고 한 이런 것도 선거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냥 이런 큰 어떤 정치사적 흐름 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의 한정에서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의 그런 활동은 그런 대선 패배에서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적으로 또 정책 공약으로는 무슨 경제민주화니 뭐 보편적 복지니 이렇게 내세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천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에 패배했고 이런 명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 애환을 실제로 보듬어 안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게 당적 깨달음은 아니고 일부 선각자적인 국회의원들의 깨달음으로 현장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적 성과로 이렇게 귀결되면서 왔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그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에 그걸 다 번복하고 식원해 버렸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유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기회가 온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많은 이유 뭐 촛불혁명 그 전에 국정농단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2012년도에 국민 앞에 선포되고 약속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송두리째 유보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본궤도에 올려내는 일 혹은 그 문을 여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대적 과제 외에도 전 정부가 남겨놓은 유산들을 청산하는 작업들을 해야 했지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생명이 그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국가 공권력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이런 무책임한 국가 권력을 응징하고 다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치를 복원해내는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훼손되었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정보기관들의 사이버상의 댓글 작업들이었습니다. 그 이를테면 총칼만 안 들었지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벌인 것이죠.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보기관들이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거기에 국정원까지 이런 권력기관들의 전횡과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청산해내고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민주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였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남북 관계가 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니까 남북 관계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죠. 이 세 가지 과제는 모두 전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바로잡는 것이었고 만약 전임 정부들이 정상적인 정부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인 과제는 이런 과제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당 정부의 숙명인가 봐요. 김대중 대통령도 IMF 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또 다른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중의 과제를 안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처방, 그러니까 다른 과제들은 다 놔두고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뭐 사람 중심 경제가 비단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뭐 그 한반도 경제까지를 포괄하는 매우 그랜드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에서 보면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신창이가 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최저임금을 너무 성급하게 초기에 많이 올리려고 했고 그 때문에 막 그 정치적 역풍 같은 것들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런 지점에서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민주당마저도 그런 시대적 과제를 정말로 필사적인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 그 이념 공세, 또 아주 교묘하게도 자영업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을 간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교묘한 전략들에 그냥 손쉽게 포기하고 말았다. 그게 이를테면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의 한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그 절실함과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했다 우리에게. 그런 역풍이 불어도 드팀없이 밀고 나가는 뚝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또 그것을 견결하게 옹호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이론적인 어떤 무장이나 이론적인 투쟁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크게 후퇴했던 것은 그런
제가 아까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인식했으면서도 그것이 체화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체화되지 못했던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을지로위원회의 그런 활동들도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참여했던 모 인사가 그 낡은 진보적 이념에서 벗어나서 뭐 을지로위원회 활동 같은 걸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시기에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정작 집권해서 을지로위원회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반대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의 요청이 아주 거세지고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회의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민생경제연석회의였습니다. 그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 이 당정청 을지로 민생연석회의였는데 이 민생연석회의의 회의체 가지고는 실제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어렵죠. 여기에는 제도를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이 제도도 뭐 수많은 현실론들이 작동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일련의 사정들이 다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또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조금 더 드팀없이 또 전방위적으로 벌려가도록 했으면 정치적인 적폐청산 보다도 훨씬 더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저 대담 과정에서 좀 격한 얘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좀 온건한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제주권 전략 보고서의 이제 1장에 나오는 총론에 해당하는 얘기죠. 아직도 을지로위원회가 당내의 그 상설위원회 가운데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도 이 을지로위원회의 이러한 어떤 정책 노선이 당의 중심으로는 서 있지 못합니다. 수많은 현실론들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당신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소득 정책이었는데 이 기본소득 정책이 당 내에서도 다 수용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내부를 분열시킬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기본소득 정책을 뒤로 숨겼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저는 이 얘기를 언론들이 그 기본소득 정책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라고 방어했는데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진지하게 기본소득 정책을 뒤로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저는 조금 더 진일보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진일보한 처방에 대한 내부의 동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보 자신도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자신이 없어서 이걸 뒤로 숨겨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숨겨놓으니 무슨 대장동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신상 문제, 도덕성 문제로 선거판이 다 흘러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다소 논쟁적이었어도 그걸 끌고 갔어야 이를테면 시대적인 이슈를 선점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큰 시대적 과제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서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백서를 저희들이 두 번째 올 2월 달에 펴낸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맞아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전반기에 한번 냈으니까 한 5년 동안의 기록을 한번 또 담아보자 해서 이제 백서를 꺼냈는데 이 백서를 쓰면서 이거는 돌아온 길을 돌아보는 것에 지나온 길을 돌아본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백서가 블랙박스라면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소박한 생각으로 어떤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것들을 실현해야 되느냐를 한번 분야별로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이제 녹서를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고 제안하고 그 논쟁을 해주기를 바라는 점에서 담아보자고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공정경제, 또 주거 보장, 노동 존중, 산업 전환, 그리고 돌봄 국가 이게 4개, 5개 장으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뭐 그 각각의 지향들은 뭐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별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이런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 이 빈부격차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이것이 대물림되는 문제와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자면 이 불평등에 대처한 어떤 평등 또 불공정에 대응하는 어떤 공정과 정의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민주당식 또 진보적인 인식 틀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에 입각한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 주체들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거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나 노동자들 이런 보편적 교섭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그런 소득의 격차도 중요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것도 이제 중용무이 됐지만은 정권 말기에 터졌던 이 부동산 문제, 아파트 한 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소득의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승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선거 패배의 큰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론 때문에 제대로 안 돼요. 저희들이 입법했던 뭐 종부세나 뭐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스스로가 걷어들이고 후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념적 허약성들을 저는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우리 사회의 분단 때문에 정치적, 정책적 상상력에도 큰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굴레와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독일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는데요. 독일도 이 부동산 값이 코로나 때 막 뛰니까 베를린 시의회가 임대료 동결 입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근데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정치인이 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는 그네들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 정책적 상상력.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요. 독일 베를린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를린시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부동산을 헐값에 몰수하자라고 하는 주민투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가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 상상력,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사회주의 빨갱이 정책이라고 욕먹었을 터인데 감히 그런 상상은 하지도 못하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의 요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베를린이었습니까? 독일에서는 10유로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한 달 이용권을 발급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그 보도를 보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정책단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현실적인 이유, 뭐 경기도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이게 요금 정산 문제가 복잡하다느니 뭐 이런 아주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그러자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6만 5천 원짜리 무제한 티켓을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잘 다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또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뭐랄까요? 정치적, 정책적 상상력의 한계, 이념적 한계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대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성, 어,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돈하고자 하는데 더 이제 제가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된 나라로 가자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그야말로 드팀없이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수반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의회 권력도 우리들이 장악해야만 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전투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제 소회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좀 발제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평소에 우리 진성준 의원님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그 아주 분명하게 입장